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추입니다. 여러분들 아래에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저 미스터추의 자료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셔서 저와 계속 앞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참여관찰법하고 실험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험법,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질문지법하고 면접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실험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실험법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구자가 상황을 만들어서 보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독립변수 원인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 결과가 되는 거, 이것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변수를 조작하는 거죠. 어떤 거? 원인에 해당되는 거,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거를 조작해 가면서 이 독립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보는 것이 바로 실험법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인위적으로 변수를 조작을 하면 이것은 다 전부 다 실험법으로 보셔도 됩니다. 인위성이 들어갔다면. 그래서 이 실험법이야말로 여러분들 화학, 물리, 생물 이런 자연과학에서 실험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에서 실험을 하는 실험법이야말로 가장 자연과학적이고 이런 논에 충실한 거예요. 양적 연구, 실증난 연구에 충실한 방법.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가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인과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 규명할 수 있는 실험법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 양적 연구 방법에서. 그래서 가장 자료 수집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질문지법, 그 다음에 면접법,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 실험법, 문헌법 이렇게 있는데 조작 통제가 가장 심한 자료 수집 방법이 바로 실험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연과학에서도 흰쥐 가지고 실험을 하죠. 이 약물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A군, B군 나눠가지고 이제 실험을 흰 쥐들한테 하잖아. 그래서 A그룹에는 치료제를 투여를 하고, 똑같은 이제 A, B 그룹으로 남은 상태에서 치료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뭐 B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뭐 치료제를 투여한 쥐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러한 방법을 사회과학, 사회문화 현상에도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A라는 학습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 그래서 A 학습법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죠. 여기에서 독립변수는 뭡니까? 그렇죠. A 학습법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이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독립변수, A 학습법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A 학습법 적용 유무가 독립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적은 그 학습법을 썼는지 안 썼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성적이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법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일단 50명을 선발해야겠죠. 50명을 예를 들면 선발을 해, 뭐 시험 이런 걸 통해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뭐 이 50명을 선발을 해서, A반에 25명, B반에 25명을 나눈다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 A반에 25명, B반에 25명 이렇게 나눌 때 이 25명의 조건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성적, 특히 첫 번째 성적, 그 다음에 가정환경, 통학거리, 그 다음에 뭐 정서 상태,
뭐 키, 몸무게, 성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A, B 그룹의 차이점이 없이 뭐 A반 있는 애들은 뭐 에어컨 켜주고 여름에 뭐 B반 애들은 겨울에 온풍기 켜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똑같이 해줄 거면 똑같이 하고 안 해줄 거면 똑같이 안 해주고 그래서 최대한 똑같은 그룹으로 나눠서 똑같은 환경에서 지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이제 하는데 실험하기 전에 이러한 검사를 뭐라고 하냐면 사전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를 1차 측정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동질성 AB 그룹의 이제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검사 이것이 바로 사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반 25명, B반 25명을 나눴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만 다르게 하냐면 A반을 이제 실험 집단으로 정했다면 A반 애들만 A 학습법을 쓰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 학습법이 들어간 반, 독립변수 원인이 가해진 반, 이것을 실험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A 학습법이 이제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B반은 이제 A 학습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A 학습법을 전혀 쓰지 않는 거죠. 아무 학습법도 쓰지 않는 거야. 그냥 기존대로 하는 거죠. 이러한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학습법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몇 개월 있다가 뭐 시험을 봤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검사, 시험을 보는 뭐 그런 것들, 그러한 검사를 뭐라고 하냐면 사후 검사라고 합니다. 이 사후 검사는 종속 변수 결과를 이제 2차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꼭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만 실험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A 학습법, B 학습법, C 학습법, D 학습법, E 학습법을 5개 반으로 나눠서 적용을 시켰다면 이 5개 반이 실험 집단이고 기존 학습법을 쓰는 뭐 그런 집단이 없고 뭐 그렇다면 통제 집단이 없는 5개의 실험 집단이 있는 실험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통제 집단이 꼭 있어야 된다는 편견을 여러분들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검사, 처음에는 이제 사전검사를 통해서 A, B 그룹이 점수가 처음에 똑같이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제 사후검사를 했더니 결과에 차이가 생겼어. 뭐 예를 들면 A 프로그램으로 이제 했더니, A 학습법을 했더니 A반은 점수가 뭐 100점, 아니 98점이 나왔고, B반은 변화가 없었다. 뭐 기존대로 80점이 나왔다. 그러면 A 학습법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고 가설이 검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전검사하고 사후검사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커야지 뭐 1, 2점 차이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가설이 검증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인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까 A, B 그룹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세세하게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A 학습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A 학습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 A, B 그룹을 나눌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A 그룹에만 알고 봤더니 흡연 학생이 물려있어. 그거는 생각을 못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원인이 다른 종속 변수의 결과를 영향을 미치면 A 학습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험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험법이 정말 정확하고 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 대상이 정신적인 충격이나
그런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단 말이야. 옛날에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그 복종 실험을 옛날에 미국에서 했었거든요. 1930년대인가? 그때 했었는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얼마나 사람들은 권위에 복종을 할까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뭐 알바생들을 모집을 한 거야. 실험자들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에 복종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그 사람들한테 퀴즈를 내면 그 실험자들이 그 알바생으로 온 실험자들이 버튼을 누르면 15볼트씩 이제 전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를 틀릴 때마다. 그렇게 하게 시켰더니 진짜 한다는 거죠. 어떤 권위나 뭐 그런 것이 있으면 하게 된다는 거, 사람들이. 불합리한, 뭐 정의롭지 못한 그런 부당한 일을 시켜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권위가 있으면 복종하게 된다라는 결과를 이제 알게 됐지만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후유증이 대단했다고 하고 그 중에 몇몇은 자살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에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 이러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리 알리고 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근데 사전에 동의를 구하면 보다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딜레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자연과학적이고 실증적 연구에 뭐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인권 침해의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참여관찰법은 생생한 실제적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야. 내가 어떤 원주민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그 원주민들을 관찰하는 거죠. 뭐 어느 곳에서 인종차별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내가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점원이 인종별로 어떻게 뭐 대하는지 그 사람 손님들을 그거를 계속 관찰해서 앉아서 보는 거. 이거 참여관찰법입니다. 현장에서 생생한 실제적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가장 비구조화되고 가장 비표준화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화되고 표준화되었다는 건 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관찰법은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 연구죠. 그래서 어떤 뭐 영국의 사회학자는 이 참여관찰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20대를 바쳐서 원주민들을 관찰하고 같이 생활하고 했던 그런 여성 사회학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점은 그냥 지켜보는 거니까 언어적 제약이 없어. 그러니까 뭐 언어가 달라도 원주민이어도 외국인이어도 애기여도 관찰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제약이 없다.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상도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성, 실제성,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단점은 뭡니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단점이죠. 내가 뭐 예를 들면 노숙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서 노숙자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켜본 거죠. 갑자기 이렇게 녹음기가 막 툭 떨어졌어. 그러면은 실험이 망하는 거죠. 그쵸? 원주민을 관찰하기 위해서 내가 오지로 갔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나를 막 제물로 바치려고 식인 풍습이 있는 원주민이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구를 더 이상 못하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참여관찰법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찰자 효과가 뭡니까?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죠.
근데 연구 대상자가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면 원래 그대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야. 그래서 관찰을 하고 있으면 나는 원래대로 안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뭐 행동을 수정하고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 뭐 그런 거죠. 그치?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엄청 깨지겠죠. 내 시간 다 투자해야 되니까 또 멀리라도 가봐. 그럼 비행기 값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현상을 지켜보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구자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곳에 가서 직접 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여관찰법은 뭐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맥도날드 이런 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원들이 인종차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나 햄버거 하나 시켜놓고 먹으면서 계속 눌러앉아서 보는 거. 뭐 이러한 형태들. 스페인에 가서 토마토 축제가 어떤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서 같이 즐겨보는 거. 그런 거 다 참여관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헌연구법은 말 그대로 문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료, 글, 사진, 녹음, 영상, 모든 책, 인터넷 자료 이런 것들 그러한 문헌연구 찾아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자료 같은 거 자료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 찾아보는 거는 실증적 해석적 연구에 모두 다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문제 제기를 하고 사전 이 연구가 뭐 예전에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 찾아보는 거. 그리고 뭐그 밖에도 많은 단계에서 사용되는데 그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공의 제약이 있을 때 자료 찾아보는 거는 시공의 제약이 없죠. 새벽에도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그렇지? 언제 어디서든 뭐 시공간 여기 자료만 있으면 시공간이 극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공의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이제 직접 수집이 불가능하니까 타인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면 카메룬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카메룬에 직접 가는 것보다 카메룬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카메룬에 직접 갈 수도 있지만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자료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자료, 2차 자료는 앞에 했었죠? 1차 자료는 뭐냐? 뭐 암기할 때는 1차 자료는 내가 만든 자료, 2차 자료는 남이 만든 자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차 자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 내가 그 연구를 위해서 만든 자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정확하고요. 2차 자료는 남이 만든 자료랑 내가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내가 과거에 만들었던 자료를 내가 지금 연구에서 내 자료를 갖다 쓰잖아? 그거는 이제 1차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이제 남이 만든 자료는 2차 자료고 1차 자료는 내가 만든 자료. 단 내가 과거에 만들어서 지금 연구에 끌어다 쓰는 건 2차 자료다 이렇게 외우시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문헌연구법 역시 그쵸 아까 얘기했죠. 시간 공간이 극복이 가능하고 그 다음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죠. 인터넷 검색하고 뭐 책 공짜로도 빌릴 수 있잖아.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은 뭐야? 내가 어떤 자료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자료가 막 다 잘못됐어. 남이 만든 자료가 잘못된 자료야. 그러면은 내가 내 연구가 헛수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를 갖다 쓸 때는 항상 진위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정말 정확하고 신뢰가 가는 건지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두드려보고 그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성 문제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험법하고 참여관찰법하고 문헌연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은 한번 이거 뭐 Q&A 한번 해볼까요?
통계 처리를 해야 할 만큼 대규모 집단을 연구해야 되는 경우는 뭐가 되겠죠? 앞에서 배웠던 질문지법이 되겠죠. 그렇죠? 의사소통이 힘든 소규모 집단의 생활 모습을 연구하는 거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참여관찰법이 가장 유용하겠고, 소수의 대상자로부터 깊이 있는 내면 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는 면접법이 아무래도 좋겠죠. 사전 연구 단계에서 기존 정보를 검색하거나 시공을 초월한 정보 수집은 문헌연구법이 좋겠고, 가장 자연과학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장 자연과학적이고 가장 그런 거 얘기했었죠. 가장 인위적인 조작 정도가 가장 심하고 이것이 바로 실험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실험법이 되겠죠. 가장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통제한다. 연구자가 상황을 통제한다. 실험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세요. 실질면참. 실질면참이 뭐냐고요? 실질면참은 가장 인위적이고 가장 조작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나열한 거야. 그래서 실험법, 질문지법, 그 다음에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가장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인위적이고, 질문지는 이제 질문지를 작성해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지가 구조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인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면접법은 일단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 불러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 상황을 조성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가장 인위적이지 않은 방법이 참여관찰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외우고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실질면참이라고 외워두세요. 실질면참. 너의 실질적인 면을 보니 참. 너의 실질적인 면을 보니 참. 이렇게 외우면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서 실질면참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학습한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하셔서 저 미스터추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래에 제가 그 밑에 그 내용 설명에 이 동영상 내용 설명이 있거든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저 미스터추의 강의 노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영상 촬영을 해서 요청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저는 미스터추였습니다.